자, 그러면 이어서 354페이지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문제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정리했는데 그 세 가지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있었죠. 그리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가 세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경영 성과 극대화는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4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면은요.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내부 통제 제도에서 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회사에서 만든 뭐예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경영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재무정보가 엉터리라면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손익계산서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부통제제도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가 전제된다면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데 기여한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네, 우리가 위험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러한 내부 통제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 행위가 잘 발견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뭐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죠. 왜냐하면 위험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시에 위험에 대해서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 문제인데 1번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말한다. 맞아요. 2번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죠. 3번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그랬죠. 맞아요. 4번 재고 실사를 통해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재고 조사를 했다고 해서 도난과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4번 옳지 않다. 마지막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와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측정, 요약하여 보고하는 것이죠. 2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설계,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주주가 그런 의무가 있나요?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있다. 회계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주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은 회사가 사용하는 전표 시스템은 내부 통제의 일환이다. 그렇죠. 내부 통제의 내부 활동, 아니 통제 활동이라는 거 있었죠. 통제 활동이 뭐예요? 회사의 모든 업무 처리 규정이 전부 통제 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전표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의 전표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전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내부 통제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부 통제에 관해서는 이런 유형으로 한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수익과 비용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의 문제 풀이까지 해서 본문 정리한 내용을 유형별 연습 문제를 다 정리했고요.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이제 이론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교재 8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제1절.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어떤 것이냐? 부가가치세 정의. 자, 부가가치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유통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를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되는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유통되는 과정이 제조업, 도매상, 소매상 이런 단계로 유통이 될 텐데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또 도매상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또 소매상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모두 모여서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비자 가격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그 재화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상당히 오래됐죠. 70년대 말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영업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영업세. 부가가치세하고 그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저는 그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용산에 있는 그 모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맡았던 장부가 남대문 시장에 있는 시계 도매상 그 장부 한 3개 정도를 맡아서 했고 이제 세무사 선생님 심부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영업세라고 해서 지금 부가가치세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영업세 신고를 관할세무서 남대문 세무서에 가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80년대 초에 사회에 나와 보니까 영업세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부가가치세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원리는 영업세하고 같았어요. 자, 영업세라는 게 이제 그 도매업, 소매업 하는 사람들의 매출 실적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유통되는 단계별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한번 그림으로 제가 우리 교재에 그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그림이 없어서 다른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슬라이드 쇼로 해서 볼까요? 녹화 중이어가지고 지금 화면 그냥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판매 과정을 위에서 아래로 그림으로 표시했는데요. 네, 잘 보이시죠? 자, A라는 사업자가 생산자라고 보시고 B라는 사업자는 도매상이라고 했습니다. C라는 사업자는 이제 소매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생산자가 제품을 1,000원에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제조원가가 1,000원인데 1,000원에 팔 수는 없겠죠. 여기에 이익을 더해서 1,000원에 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B사업자는 도매상인데 B사업자는 1,000원에 사올 때 부가세를 100원을 포함해서 1,100원을 지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여기서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B사업자는 그 물때에 해당되는 1,000원에다가 세금,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해서 1,1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보면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근데 생산자의 매입 과정이 여기 없어요.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매입 과정이 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제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세액은 도매상한테 1,000원을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100원이라는 것을 도매상이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 100원에서 매입세액 없으니까 납부할 세액은 100원이다. 이 100원이 결국에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한 10% 세금이 된다는 거죠. 자, 도매상의 입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은 자기가 소비하려고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소매상이라는 사업자한테 또 팔았습니다. 도매상이 공장에서 이 제품을 사다가 거기에 소포장을 하고, 이러한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000원의 판매 가격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2,000원에 판매할 때 세금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예요. 2,000원에 10%, 200원을 포함해서 소매상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도매상은 2,200원을 받게 되죠.
그 중에 세금은 2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 입장에서 보면은 도매상의 매출세액은 200원이고 그다음에 생산자로부터 매입할 때 도매상이 부담했던 100원, 이 100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200원 소매상한테 받은 거에서 매입세액 도매상이 부담한 세금을 빼면 납부세액이 100원이 나오죠. 그래서 도매상도 부가가치세는 1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100원은 결국에 도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 2,000원 빼기 1,000원, 이게 도매상이 부담한 창출한 부가가치죠. 그 세금이 되는 거예요. 소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상으로부터 2,000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3,000원에 팔게 된다면 이 소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3,000원 빼기 2,000원, 1,000원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100원 갖게 되고요. 이 납부세액의 결정은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사올 때 200원 부담했어요. 그게 매입세액입니다. 소매상의 매입세액. 소매상은 3,000원에 팔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격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 붙어 있는 그 정찰 가격은 전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3,300원이라고 만약에 가격이 붙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3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매상은 매출세액이 300원인 것이고 매입세액 200원을 빼서 1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유통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를 가지고 계속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납부 의무자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자를 보시게 되면은요, 납부 의무자는 누구냐면은 이러한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자들이 납부 의무를 지게 돼요. 사업자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유통 과정에서 전부 걷어들인 부가가치세 세금은 300원인데 이 300원은 사업자가 부담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누가 다 소비했냐면은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3,000원의 재화를 세금 포함해서 3,300원에 사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 300원을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비자는 이것을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만 있는 것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그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이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가 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이 뭐였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이고요. 그리고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는 인세의 반대 개념인데 이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물세라고 해요. 인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금은 우리가 인세라고 하고요. 예, 그런 인적 사항의 고려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는 걸 물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세인 것이다. 그래서 특징이 여기 다 드러나 있죠. 간접세이다.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일반 소비세이다. 물세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국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세금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국세, 우리가 지방세 하면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그러죠. 관세 하면은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청에서 과세하는 세금, 그게 이제 관세가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든가 또 이 유통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교재로 다시 가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법률상 면세 대상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요. 여러분 일반 소비세에 대응되는 것으로는 옛날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별 소비세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죠.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 아까 매출세액에서 여기가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세액은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매입세액은 입증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있다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과 같은 매출세액이 입증되는 증빙이 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여러분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간접세라는 거 이해하셨죠? 간접세의 상대적 개념은 직접세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세죠. 자동차세, 재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주세 이런 등의 세금이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예, 소비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품의 생산을 외국에서 했어요. 근데 소비는 한국에 와서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죠. 수입하는 단계에서 과세를 합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니까.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를 외국에 수출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요. 수출품이죠. 세율을 0%를 적용해 줍니다. 영세율이라고 그러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요.
상대 업체가 국내 업체일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 업체가 외국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외국 기업이 필요하지 않죠. 세금계산서는 발급자가 있으면 발급받는 자도 있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양식에 보면 발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주소 뭐 이거 다 기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법인이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급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수입재와 이 얘기 나오는데 수입재와는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여기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정도 더 추가해 준다면은 국세라고 하는 거. 예.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특징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벌써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남은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인데 부가가치세 이론은 약 10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벌써 한 30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부가가치세 이론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마칠 것 같습니다.